대공황을 겪으면서 그 이전에는 우리가 국가 경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거시경제학이라고 하는 어떤 분야가 이론적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대공황을 겪다 보니 경제 성장이라든지 또는 경기 변동과 같은 거시경제학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게 됐죠. 거시경제학을 이제 만약에 이론화한다면 어떤 국가나 시대의 전반적인 경제 생활 수준이라던가 생활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의 이제 개발이 필요했고, 한 시점이 아니라 장기적인 어떤 생활 수준의 변화라던가 국가 간의 비교가 가능한 그런 새로운 지표 개발에 필요한 어떤 요구가 있었습니다. 1930년대 미국의 경제학자인 그 사이먼 쿠즈네츠는 국민소득 개정이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 이제 정립을 해서 경제 성장 이론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이 국민소득 개정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GDP와 거의 유사한 그런 개념인데요. 이 국민소득 개정 안에는 우리가 소비라든지 저축이라든지 투자와 같은 그런 개념을 정립을 해서 국가가 생산하는 총 생산량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당시에 경제학자였던 케인즈는 불황기에는 이런 소비나 투자의 어떤 수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그런 이론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상당한 이제 기여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국민소득 개념은 1940년대 이 국민 총생산, GNP라고 이제 불렀는데요. 지금에는 많이 쓰이는 국내 총생산, GDP라는 지표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GNP는 어떤 나라에서 국민들이 그 나라 또는 국내외에서 특정한 일정 기간 동안에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이제 평가하는 방법이고요. GDP라고 하는 개념은 일정 기간 동안에 국가 내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의미합니다. 초기에는 GNP라는 개념이 더 활용이 됐긴 했지만 국내 거주하는 국민들의 실질적인 복지라든지 생활 수준을 측정하는 데는 GDP가 더 적절하다는 판단에 지금은 이제 GDP가 훨씬 더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쿠즈네츠가 1940년대 GDP라고 하는 국민소득의 어떤 지표를 개발을 할 때 당시의 경제학자들의 관심은 국가의 웰페어를 측정하는데 좀 목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 웰페어라고 하는 개념은 국민들이 필수적으로 또는 기본적으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가 제공하는 지원 또는 복지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웰페어라는 개념이 19세기 말에 그 마샬이 이야기했던 웰빙이라던가 오늘날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생활 수준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초에 제한된 실질 임금이라던가 또는 국민 소득의 개념은 물질적인 생활 수준을 화폐 가치로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한계점이 존재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사 노동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런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GDP나 국민소득이나 실질 임금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고요. 재화나 서비스의 품질이 향상이 되거나 좀 더 좋은 물건을 우리가 소비하게 되면 사람들의 행복이라든지 소비의 만족감, 효용이 증대되는데 이런 게 이제 GDP나 국민소득의 개념에 반영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는 건강의 증진과 같은 비물질적인 삶의 조건이라든지 이런 삶의 질이 개선되는 것 역시 GDP에 반영이 되지 않는 그런 한계점들이 있죠. 쿠즈네츠는 1940년대에 미국의 상무부와 GNP라는 지표를 공동으로 개발을 했는데 초기에는 GNP 이 개념 안에다가 가사노동의 가치를 포함하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무부에서 이를 거부하면서 쿠즈네츠는 이 GNP라는 지표 개발을 공동으로 하는데 이제 하지 못하고 결별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만큼 이 당시의 경제학자들이 반드시 물질적인 지표뿐만 아니라 비물질적인 그런 지표가 생활 수준을 반영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세기 후반이 되면 좀 더 포괄적인 생활 수준 지표 개발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포괄적인 생활 수준 지표라고 하는 거는 소득이나 또 국민소득 같은 거는 이제 물질적인 지표만을 이제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교육이라든지 건강과 같은 개념은 교육은 교육 나름대로, 건강 나름대로의 어떤 측면을 이제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생활 수준의 어떤 측정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개발하려고 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센 교수의 인간 개발 지수는 유엔에서 이제 개발을 했는데요. 인간 개발 지수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뭐 평균 소득, 그리고 교육 수준, 기대 수명을 동일한 가중치로 이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생활 수준을 측정해서 벗어나서 비물질적인 조건까지 고려한 그런 포괄적인 생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그림에서 2019년도에 인간 개발 지수의 뭐 전 세계 순위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뭐 노르웨이, 아일랜드, 스위스, 홍콩, 그리고 아이슬란드 이런 국가들이 이제 수위를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국가들은 단지 뭐 소득만 높은 것이 아니라 뭐 교육이라든지 기대 수명이라든지 이런 조건에서 좀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 개발 지수가 높게 이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3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버트 포겔 교수는 신체 측정을 기법을 도입을 해서 어떤 국가나 사회의 포괄적인 생활 수준 지표로 활용을 하고 장기적인 생활 수준을 변화를 연구하는 노력들을 했습니다. 이후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사람들의 키라던가 또는 체질량 지수, BMI라고 부르는데요. 또는 출생할 때의 체중, 이런 것들이 생활 수준 지표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 실제로 이런 지표들은 그 국가의 또는 사회의 소득이라던가 사람들의 교육 수준이나 또는 건강 수준과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21세기 뭐 최근에 들어서 많은 경제학자들은 다양한 그런 생활 수준의 조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소비라던가 노동 시간, 그리고 불평등, 시간 활용,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활용을 해서 생활 수준을 측정을 하고 연구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 왔습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생활 수준의 근본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사람들의 행복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경제학자들이 행복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해왔는데요. 1970년대 이후에 지속적으로 행복에 대한 연구들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인 연구가 이스털린이라고 하는 학자의 연구인데요. 이스털린의 역설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명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소득이 일정 수준에 달하면 추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아져도 사람들의 행복 수준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그런 현상인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이야기인데요.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미국인의 평균적인 인컴은, 그러니까 소득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에 대해 행복에 대한 조사를 해보게 되면 자기 행복하다라고 답한 비율은 크게 이제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더 늘어나도 사람들의 행복 수준은 크게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물질적인 그런 생활 수준의 지표가 반드시 모든 그런 삶의 질을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행복에 대한 연구라던가 소비라든지 시간 활용과 같은 연구들은 경제학 이론에서 다루는 이론과도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다루는 기본적인 이론은 사람들은 어떤 행복이나 효용을 이제 획득하게 되는데, 그 방법은 소비와 여가를 통해서 획득을 한다고 이제 이론적으로는 정립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생활 수준의 지표로서 행복이라던가 소비라던가 시간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삶의 조건이나 삶의 질이 바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의 생활 수준 연구들은 우리가 보다 나은 그런 사회를 만들어내고 인류 발전에 필요한 고민을 하기에 충분한 그런 근거라든지 이유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일적 또는 인적, 물적 피해를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팬데믹 영향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우리 사회에는 건강의 문제라든지 교육 격차라든지 불평등 심화, 이런 것들이 중요한 사회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런 코로나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학에서 생활 수준을 연구하는데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이러한 연구들은 우리의 삶을 좀 더 진보하고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